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입 밖에 꺼내기가 불편했습니다. 왜 제1동포들은 하필이면 파친코였을까요?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돈이 되니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지가 안 좋지.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너무나 많은 밤들이, 너무나 많은 선택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의 끝에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보통 일본인이었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성공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 일본 최대의 파친코 기업 마루한의 창업자 제1동포 1세, 대한민국 경남 사천 출신, 그의 이름은 한창우입니다. 파친코요? 그건 그저 도박 산업일 뿐입니다. 특별할 건 없죠. 오랫동안 일본 사회는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파친코는 음지에 가까운 산업으로 여겨졌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도 자랑하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각국이 산업 경쟁에 집중하던 시기에도 이 시장은 조용히 방치된 채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다른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밀려난 사람들, 선택지가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그 산업의 중심에는 특정한 이름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제2동포였습니다. 마침내 미국에서 한 권의 소설이 등장합니다. 단 한 단어의 제목, 파친코. 이 작품은 그들이 왜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소설 속 이야기가 단순한 픽션이 아니라는 시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어떤 이유로 그 산업에 들어서게 된 걸까요? 이민진 작가가 소설 파친코를 쓰기로 결심한 건 1989년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일대 법대를 다니던 시절 우연히 제1동포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인이 아닌 삶.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이름만으로도 차별받는 일상. 그 이야기가 이민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반드시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상이 모르는 이야기였으니까. 그 후 30년 가까이 자료를 모으고 일본을 찾아가고 제1동포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그 시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것이 소설 파친코입니다. 소설의 배경은 191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일제강점기의 조선, 가난한 어부 가정의 딸 선자. 그녀의 집안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4대에 걸쳐 그 가족이 일본에서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그립니다. 소설 속 제2동포들이 뛰어들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야키니쿠, 그리고 파친코. 이민진 작가는 말했습니다. 왜 제1동포들이 파친코를 했는지를 이해하게 됐을 때 나는 그 이야기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소설은 픽션입니다. 하지만 그 픽션의 토대는 철저히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 안에 실제로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창우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1945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그날을 해방이라고 부릅니다. 36년간의 일제 식민지배가 끝난 날, 라디오에서 일왕의 한국방송이 흘러나오자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의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열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조선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는 약 200만 명의 조선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 탄광에서, 군수공장에서, 철도 공사장에서 죽어라 일한 사람들, 일자리를 찾아 스스로 현해탄을 건넌 사람들, 부모가 건너가서 자신은 일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민진의 소설 파친코도 바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소설 속 선자의 가족처럼 수많은 조선인 가족들이 일본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만 명 중 약 140만 명은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60만 명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돌아가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고국에는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 땅이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수십 년을 살며 뿌리를 내린 사람들, 아이들은 일본에서 자라 일본어가 더 편한 사람들. 한반도는 해방 직후에도 극심한 혼란 상태였습니다. 좌우의 이념 대립, 사회 인프라의 붕괴. 그런 땅으로 가족을 이끌고 돌아간다는 건 또 다른 도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일본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 됩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됩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주권을 회복하는 날. 그런데 그날 일본 정부는 조용히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일본에 남아있는 제2조선인들의 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합니다. 하루아침에 국적이 사라졌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일본 국민이었던 사람들이 오늘부터는 외국인 등록증 한 장만 남았습니다. 그 이후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취직이 막혔습니다. 외국인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학벌이 아무리 좋아도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문이 닫혔습니다. 집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선인, 중국인 입주 불가, 어저씨 써붙였습니다. 대출도 안 됐습니다. 공무원도 될 수 없었습니다. 전문직에도 높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건 먼 나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심지어 80년대까지도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불과 4, 50년 전의 일입니다. 이민진 작가가 소설 속에서 그토록 세밀하게 그려낸 그 차별의 풍경이 실제로 존재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했을까요? 살아야 했습니다. 먹어야 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간 곳이 있었습니다. 야키니쿠. 당시 일본인들이 선호하지 않던 업종이었습니다. 냄새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동포들은 그 안에서 자리를 잡았고 결국 야키니쿠는 일본의 대표적인 외식 문화가 됩니다. 보물상과 재활용업, 더럽고 천하다고 일본인들이 꺼리던 일. 하지만 제일동포들은 그 안에서 사업을 키웠습니다. 금융업,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한 소규모 금융. 이것도 나중에 일본의 주요 소비자 금융기업들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파친코. 일본인들도 고개를 돌리던 곳. 어둡고 시끄럽고 담배 연기 가득한 공간. 도박이라는 이미지. 사회적으로 낮게 보는 곳이라는 인식. 하지만 이 업종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허가만 받으면 누구든 할 수 있었다는 것. 독작을 묻지 않았습니다.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동포들이 파친코를 선택한 것은 도박을 좋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민진 작가는 이것을 소설로 썼습니다. 그리고 한창호라는 사람은 그것을 삶으로 살았습니다. 1930년 경상남도 삼천포, 지금의 사천. 남해바다와 맞닿은 작은 도시. 소장농의 5남매 중 셋째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창우. 소장농이라는 것은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수확의 절반을 지주에게 바치는 처지입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빠듯했습니다. 넉넉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달랐습니다. 초학교, 지금의 초등학교에서 줄곧 1등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눈여겨봤습니다. 이 아이는 뭔가 다르다고. 공부에 대한 집념이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진학 앞에서 벽에 부딪힙니다. 입학금이 없었습니다. 1등을 해도 실력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안 됐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소녀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1년 동안 정미소에서 일합니다. 쌀을 도정하는 공장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동네 읍장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능력을 알아본 읍장이 도움을 줍니다. 그 덕에 1944년 한창우는 중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러나 운명은 또 한 번 그를 시험합니다. 학교에서 시위가 일어납니다. 한창우는 그 주동자로 몰립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학비를 대줬던 읍장이 남노당 하부 조직의 간부로 분류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습니다. 언제 불똥이 자신에게 튈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그 순간 소녀는 결단을 내립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자. 마침 징용으로 끌려갔던 큰형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함이었습니다. 깜깜한 밤바다. 파도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어둠 속에서 소녀는 일본을 향해 나아갑니다. 해경에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파도가 거세지면 배가 뒤집힐 수도 있었습니다. 잠깐 이 장면에서 멈춰보겠습니다. 이민진의 소설 파친코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불안하고 두려운 바다를 건너는 장면. 이민진은 그 장면을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료를 찾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소설 속 장면이 바로 한창호 같은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큰형이 있었지만 형 역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말이 서툴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동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제1동포 단체 사무실에서 잔심부름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그 돈을 모아 학비를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쿄 호세이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합니다. 소장농의 아들이 밀양으로 일본에 건너와서 도쿄의 대학 졸업장을 손에 쥔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졸업장을 들고 회사 문을 두드렸습니다. 돌아온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외국인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어떤 사람이었다면 무너졌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다면 체념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창우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문 앞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가 만든다. 취직이 막힌 그에게 한 가지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자형, 즉 누나의 남편이 운영하던 파친코 가게였습니다. 마땅히 일할 곳이 없었던 그는 자형의 가게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처에 3배나 규모가 큰 경쟁 가게가 생긴 겁니다. 작고 낡은 자형의 가게는 문을 닫을 처지가 됐습니다. 이 순간 한창우가 나섭니다. 자형을 붙잡고 말합니다. 제게 이 가게를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성공시켜 2배로 갚겠습니다. 자형은 결국 가게를 넘겨줬습니다. 그렇게 한창우는 파친코 가게의 주인이 됩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관찰이었습니다. 손님들을 봤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오는지, 어떤 표정으로 앉아있는지, 어떤 표정으로 나가는지, 그리고 하나의 진실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들은 도박하러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단한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위로받으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민진의 소설 파친코에도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파친코 홀에 앉아 구슬을 튕기는 사람들의 표정. 그곳은 단순히 돈을 거는 공간이 아니라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차별과 가난과 배제 속에서 지친 사람들이 잠깐의 위안을 얻는 공간. 소설 속 그 장면이 한창우가 직접 목격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박하러 오는 게 아니다. 위로받으러 오는 거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는 가게를 바꿉니다. 어두운 공간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바닥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기계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파격적인 건 직원 교육이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해라. 오셔서 감사하다고 해라. 손님이 나갈 때도 배웅을 해라. 그의 핵심 철학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손님을 사람으로 대하라. 업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파친코의 무슨 서비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마루안이 태어납니다. 마루한, 마르깐. 파친코에 쓰이는 구슬을 뜻하는 마루마루와 그의 성씨 한 칸을 합친 이름이었습니다. 구슬과 한국인. 그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 안에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파친코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시점 한창우는 결단을 내립니다. 사실 그는 파친코 사업 자체가 불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업종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파친코 사업가라는 꼬리표는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곳에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가 뛰어든 것은 대형 볼링장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볼링 붐이 일고 있었습니다. 한창우는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고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1973년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석유 가격이 폭등하고 경기가 급격히 냉각됩니다. 볼링 붐은 한순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과당 경쟁까지 겹쳤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의 나이 40. 60억엔의 빚뒤에 올라앉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다시 소설 파친코를 떠올립니다. 소설 속 인물들도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쓰러집니다. 차별에 짓밟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일어납니다. 이민진 작가는 말했습니다. 내가 쓰고 싶었던 건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한창우도 쓰러졌습니다. 42살에 수천억 원의 빚을 지고 하지만 그 절망적인 순간 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거래하던 은행의 한 간부였습니다. 그 간부가 조용히 조언을 해줍니다. 교회에 차를 몰고 가서 즐기는 대형 파친코점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당시 파친코는 도심 골목의 작은 가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외에 대형 주차장을 갖춘 대형홀은 일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창우는 그 조언을 붙들었습니다. 일본 최초의 교회형 대형 파친코홀. 차를 몰고 가서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즐기는 파친코. 기존의 어둡고 좁은 골목 가게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운명이 그의 손을 잡습니다. 1980년 새로운 파친코 기계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피버. 화면에 숫자가 맞아떨어지면 구슬이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기계였습니다. 손님들이 열광했습니다. 한창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피버 기계를 가장 발빠르게 도입합니다. 교회 대형홀에 피버 기계가 가득 찼습니다.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60억엔의 빚을 모두 갚습니다. 42살에 수천억 원 빚을 지고 52살에 그것을 전부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루아는 일본 전역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고 재기에 성공한 한창우.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경영에 합류합니다. 부자가 함께 마루안을 새롭게 바꿔나갑니다. 젊은 여성 아르바이트 직원을 대거 채용합니다.
파친코 홀에서 노래를 들을 수 있게 합니다. TV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앉아서 즐기는 공간, 쾌적한 공간, 오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갑니다. 기존 파친코 업계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발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처럼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마루아는 파친코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푸드 서비스, 청소 영역, 광고, 건축, 보험, 그리고 은행업까지 파친코로 쌓은 자본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갑니다. 마침내 연간 매출 30조 원의 일본 30대 그룹이 됩니다. 파친코 업계 시장 점유율 70%, 점포 258개, 기계 15만 대. 그런데 한창호가 가장 강조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15,000여 명의 직원이 회사의 매출과 이익 규모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인데 투명성이 없고 거짓말을 한다면 누가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리본은 세금이 좀 많은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대로 냈습니다. 돈은 깨끗하게 벌고 깨끗하게 써야 합니다. 제일동포이기 때문에 더욱 완벽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10배로 비난받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일본 정부로부터 3등 훈장 서보장을 받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훈장을 받은 제일동포는 신한은행 창립자 이희건 선생과 한창호 단 2명뿐이었습니다. 차별받던 사람이 양국 정부의 훈장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민진의 소설 파친코는 2017년에 출간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전 세계 수십 개 언어로 번역,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천한 책 목록에 오릅니다. 애플TV 드라마로 제작되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제일동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소설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제일동포가 왜 파친코를 했는지를, 그 차별의 역사를, 4대에 걸쳐 일본 땅에서 버텨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소설은 소설입니다. 픽션입니다. 현실에는 한창호가 있었습니다. 소설이 그린 세계를 실제로 살아낸 사람, 소설 속 인물들이 마주한 차별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 소설 속 인물들이 찾아낸 생존의 방식을 실제로 실행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소설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1조 9천억 원의 재산을 쌓은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번 돈은 다 내놓고 가겠다. 내 재산은 한일 양국의 우호 발전과 각종 사회봉사에 쓰일 것이다. 요즘 눈만 뜨면 남은 돈을 어떻게 쓸까 연구하고 구상한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의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1조 9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눈만 뜨면 그 돈을 어떻게 쓸까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쌓아두는 것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1990년 그는 도쿄에 한철 문화재단을 설립합니다. 이름이 특이합니다. 한창호가 아니라 한철입니다. 그 이름에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1976년 미국에서 연수 중이던 그의 장남이 사망합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의 이름이 한철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재단에 붙인 것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재단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 재단의 기금 규모를 1,400억 원으로 확대해 한일 문화 교류와 우호 친선, 사회 봉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사천에는 자신의 이름에 딴 한창호 나카코 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합니다. 나카코는 그의 아내 이름입니다. 자신과 아내의 이름을 함께 붙인 재단. 두 사람이 함께 고향에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50억 원에 50억 원에 더해 총 100억 원을 고향의 교육을 위해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소장농 집에서 태어나 입학금이 없어 정미소에서 일해야 했던 소년이 훗날 고향의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100억 원을 내놓습니다. 이 한 장면이 이민진의 어떤 소설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창호는 일본에 귀화합니다. 사업을 하고 일본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일본 국적을 택합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화 과정에서 그는 조건을 겁니다. 나는 한창호라는 이름으로 귀화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귀화를 하면 관례상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거의 당연시됩니다. 특히 제일동포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차별을 받으니까요. 이름을 바꾸는 것은 어쩌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제일동포들이 일본식 이름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이민진의 소설 파친코에서도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이름, 정체성, 어느 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소설 속 인물들은 끊임없이 이 질문과 씨름합니다. 일본인처럼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조선인으로 남아야 하는가? 그 사이 어딘가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한창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부했습니다. 이름을 바꾸지 않겠다고. 한창호 그대로 귀화하겠다고. 일본 당국이 처음에 난처했다고 합니다. 외국식 이름 그대로의 귀화는 전례가 없었으니까요. 절차적으로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포들이 거주국의 국적을 따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게 애국하는 것이다. 일본에 한국 이름을 가진 일본 국민이 많아져야 한다. 그러나 민족과 피는 바꿀 수 없다. 그래서 한창우라는 이름은 안 바꿨다. 그렇게 안 해주면 국적을 안 바꾸겠다고 법무성 외무성을 겁박했다. 겁박이라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그리고 일본 당국은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한창우, 일본 국적자, 일본 최대 파친코 기업 회장. 하지만 이름은 변함없이 한창우. 그의 자녀들도 모두 한국 이름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지킨 전통을 자식들도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민진의 소설 파친코는 마지막 장에서 제1동포 4세대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조부모가 건너온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 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아니면 그 무언가인지. 소설은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질문을 독자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한창우는 일찌감치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족과 피는 바꿀 수 없다. 이건 고집이 아닙니다. 이건 존엄입니다. 그런데 성공했다고 차별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창우가 일본의 한 회원제 골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막혔습니다. 제일코리아는 입장이 어렵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이 어떤 상황인지. 포브스 선정 일본 22위 보호가 30대 그룹 회장이 양국 정부의 훈장을 받은 사람이 골프장 입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민진의 소설 파친코에서도 인물들은 아무리 성공해도 유리천자를 만납니다. 아무리 잘해도 결국 너는 조선인이라는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좌절이 소설 전체에 흐릅니다. 소설이 그린 그 장면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한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골프장을 만들었습니다. 제1동포도 한국인도 누구든 원하면 올 수 있는 골프장을 차별 없이 대우받으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막힌 길 앞에서 그는 벽에 머리를 박으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새 길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본은 차별이 많아 남들보다 2배 노력하고 실력, 신용, 교양을 갖춰야 한다. 특히 상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회사가 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살아남은 자의 지혜였습니다. 차별받는 환경에서 남들보다 2배 노력하고 더 높은 도덕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의미였습니다.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성공했습니다. 이민진의 소설 파친코는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저는 이 문장이 한창우라는 사람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그를 저버렸습니다. 해방이 됐지만 나라로 돌아가지 못했고, 일본에 남았더니 국적이 박탈됐고, 대학을 나왔더니 취직이 막혔습니다. 성공했더니 골프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름을 지키겠다고 했더니 전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 밀양선을 탔습니다. 수천억 원의 빚을 졌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쫓겨난 자리에서 더 큰 것을 만들었습니다. 1조 9천억 원을 벌었고 그 돈을 눈만 뜨면 어떻게 나눌까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끝까지 한창우였습니다. 이민진 작가는 소설을 통해 세상에 물었습니다. 제1동포들의 이야기를 아느냐고, 그들이 왜 파친코를 했는지 아느냐고, 그 차별의 역사를 아느냐고. 그 소설이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오바마가 읽었고 수백만 명이 읽었고 드라마가 됐습니다. 하지만 소설이 전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직접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 차별 속에서도 원칙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 막히면 뚫고 없으면 만들고 쫓겨나면 더 크게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한창우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제1동포는 파친코를 했을까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은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한창우의 말을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보통 일본인이었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성공했습니다. 이 말은 원망이 아닙니다. 피해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막으면 뚫는다. 없으면 만든다. 쫓아내면 더 크게 돌아온다. 이민진 작가는 소설로 그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한창우는 삶으로 그 이야기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인 한 명이 벽 앞에서 결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만든다. 그게 우리였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어떻게 닿았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